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겁니다. 연쇄살인마죠. 그 정남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숨부터 나오시네요. 오늘 그래서 이 정남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사건에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으로 공식적으로는 13명 살해,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범죄자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뭐 현장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뭐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 되게 무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이거예요. 이게 방송에 한번 나왔던 건데 웃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언행이라던가 뭐지, 말이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라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조금 그런데 좀 자세하게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혹시 뭐 기억이 나시는 뭐 당시 그런 게 있나요? 이거 하여간 다시 꺼내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이고요. 꺼낸다는 것이 저도 뭐 마음이 아프고 현장에 거의 살았어요. 이 범행 시간대에 현장에 계속 나가 있었고 이제 정말 안타깝죠. 이거는 검거되고 나서 그 압수수색 갔을 때 제 사진 스크랩 해놓은 거 제 손으로 압수해서 찾아왔었어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집에 그 그러니까 얘는 사진을 자기가 범행한 거를 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신문에 보도된 걸. 기사화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겹겹이 자기 머리맡에 놓고 늘 보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서랍을 열어봤더니 제가 어딘가에 인터뷰에는 사진을 다 이렇게 스크랩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 손으로 압수해 왔었어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좀 뭔가 되게 상상이 안 가는 기분일 것 같아서. 아니 그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놈들이 정말 이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송에 보도되는 이런 연쇄범죄가 나왔을 때 보도되는 걸 보고 이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예를 들면 지역을 옮긴다든지 수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의식이긴 한데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소름 돋고 무섭고 막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정도 있으시니까. 가정이 있죠.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뭐 범죄자가 그런다고 창피하게 도망갈 수는 없어요. 쪽팔리게. 2년 동안 범행을 거의 저지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하고 약간 겹쳐요 이 중간에. 시간 자체가. 범행이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뭐 저도 어디 뭐 대충 알기에는 유영철의 사건하고 정남규의 사건에서 뭐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네네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참 특이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이문동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유영철이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팀이나 우리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영철 사건 중에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현장 검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 보도가 됐지요. 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법정에 가서 이거는 증거 불충분하다고 무죄가 됐어요. 유영철을 자백한 것 중에. 유영철은 왜 그걸 자기가 했다라고 그 걔네들은 그래 자기들끼리. 약간 가시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정남규 검거되고 나서 제가 물어봤지. 이거 이문동 사건 네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봤다. 내가 유영철이 왜 저놈이 자기 거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뭐 그랬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런 이야기를. 네, 자기들끼리 막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그 당시에 그 연구가 되고 밝혀지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정말 무서워서. 그러면
자백 자체를 본인들이 직접 하는 특징이잖아요. 정남규도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100% 진실. 아,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백한다고 다 프로파일러가 뭐 이렇게 다 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수사를 더 해야 그래서 되고. 당연히 수사팀하고 연계해야 되고 증거 찾아야 되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 저놈들은 진짜 속이 천벌나서 말은 못하겠죠. 아, 네. 뭐 너무 격해지신 거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저도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13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혹시 뭐 그거 말고도 더 있을 확률도 그럼 아니요, 그때 그거는 정말 면밀히 다 찾았어요. 그럼 찾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다 정리를 네. 했고 그렇게 해서 끝난. 그리고 뭐 내용 중에 좀 많이 무서웠던 것 중에 자기는 뭐 사형조차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담배는 끊어도 살인을 못 끊겠다. 네.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지요. 아, 정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나는 여기 와서 할 수 없이 너희들 때문에 잡혀오는 바람에 담배는 끊었지만 나 사람 죽이는 걸 끊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담배 피우는 것과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동일시한 놈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그 말투가 진짜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담배 하나 피는 정도를 사람을 그러니까 담배를 사람의 목숨을 담배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놈이 갖고 있는 관념을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소름이 돋아서 좀 직접 마주하셨을 때 그럼 처음에 이제 뭐 기선제압 같은 거 하셨을 때 좀 어려우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었고 대화도 굉장히 매끄럽게 초창기했어요. 아, 그 자기 순순히 다 얘기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 역할이었었고. 뭐 눈빛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일반적인 그런 거랑 달랐나요? 많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만난 아까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잔혹한 놈이었어요. 가장 잔혹한. 그 잔혹하다는 게 뭐 수법. 아니 이렇게 옆에 앉아서 정말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범행을 할 당시로 돌아가 있더라고. 표정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악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그때 당시의 감각을 다 끌어올린 상태고 옆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옆에서 그냥 계속 보셨어야 되는 거, 아무렇지 않게 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뭐 이게 정말 악의 심연이구나. 악의 심연.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체 쓰게 만드는. 그래서 나오고 거의 뭐 어떻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남규 교도소에서 자기 혼자 이게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고 끝난 놈이라니까 이놈은. 살인의 끝은 자기였던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자살이긴 한데 자기가 자살했지. 그러나 그의 자살은 살인의 끝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는 끊어도 살인을 못 끊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자살을 한 케이스. 그럼 자살 자체는 뭐 거기 있는 뭐 도구로 그냥. 네, 거기 자기 옷 속옷으로 이렇게 뭐 실행을 했는데. 근데 뭐 그 전에 뭐 징후도 없이 그냥 바로 행동을 해버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죠, 사실은. 그 안에서 수감 생활할 때 뭐 그런 얘기들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소름 돋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행하기가 너무 무서웠던 내용이라서. 근데 이렇게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짜 이거 사진 좀 내리죠, 이제. 네네네. 네. 그럼 일단은 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많은 분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혹시 연쇄살인범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도구 같은. 정말 어떤 자기가 통제하고 조종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고 인간으로라고 하기도 어렵죠. 만났던 모든 이제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은 다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들.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합리화 모든 게 다 상대방 탓이에요. 그걸 상식적으로 자기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봐야지. 범죄 연쇄살인범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현대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예. 연쇄살인이 이해가 되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지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지. 그건 맞죠. 그쵸. 그걸 이해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나도 이해 못해요. 내가 아는 거지.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인터넷에 보면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네, 그거 혹시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 전혀 저는 뭐 잘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의 검사 도구는 아니고 그게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합적으로. 네. 그럼 판단을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 글쎄요, 뭐 딱히 사이코패스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범죄자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판단이 되고 난 뒤, 그럼 사이코패스라고 무조건 연쇄살인범은 아니죠? 절대 아니지. 그럼 역으로 연쇄살인범은 전부 다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들 다 연쇄살인 저지르지 않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 모아놓고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범죄자들만 모아놓고 본다면. 그렇게 한번 모아놓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많이 높다라는 거네요. 근데 전체 모수를 따지면 뭐 사이코패스 직접적인 연쇄살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 만약에 기억에 남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정남규는 이제 제외하고 연쇄살인범 혹시 뭐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또 있나요? 있죠. 아까 초창기 처음 시작할 무렵에 정말 굉장히 뭐 과학적인 범죄자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잘 보도가 안 됐어요. 제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정말 과학적인 도구들을 많이 썼어요. 청산가리를 소위 청산가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소주에 타서 자기 외삼촌을 살해한 사건인데 자기가 편지를 그 PC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 자기 내용을 1, 2, 3, 4 해가지고 1. KCN이 ACCN과 탄산칼륨으로 산화환원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내가 소주에다 탔다는 거죠. 왜? 정말 화가 나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확 죽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체중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양을 투입하면 내가 할 얘기 다 듣고 이 사람이 죽겠구나 계산을 했어요. 마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막 이런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얘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살이 안 된 애였었어요. 되게 어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 좀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IQ가 굉장히 좋은 애였고 하여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아마 보도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수감 중인 거겠네요. 그럼 그 범인도 사이코패스였던? 저 사이코패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지능이 지능이 높은 범죄자. 완벽한 계획으로 한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와, 네, 되게 무섭네요, 진짜로. 네. 그러면 점점점 뭐 많은 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럼 점점 범죄 수법도 변화하고 있는 건가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수법이 변화되죠. 근데 저는 진화한다고 봅니다. 진화. 인류가 진화하는 것처럼 범죄도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우리 지금 많은 안전망이 구축이 됐고 그동안에 물론 아직 곳곳에서 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범죄들의 피해를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 좀 더 이제는 다른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모르실까봐
네, 뭐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워낙에 많다라고 아까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니까 아까 특징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대처법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뭔가 지시를 하거나라고 얘기하면 네. 유도리 있게 통제하고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사이코패스들이 뭐 저도 외국 자료를 봤는데 전문직 쪽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CEO 중에 뭐 사이코패스가 많다 그러는데요. 사이코패스 오늘 강의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성향이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그런 조종 통제 상대방을 자꾸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런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그냥 보편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도 지금 너무 몰입을 해서 하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 간지도 몰랐어요. 정말 너무 놀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셔도 되는 건지 저희 방송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사실 오늘 나오면서도 그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묻지마 막 분노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세상은 저는 조금 더 불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공평한 것이 무작정 선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노력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채용 비리 이런 거 나와봐. 정말 이건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고 누군가는 정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잘 됐다. 이거는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누군가 공격하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건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져야 돼.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공격 안 하느냐? 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동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다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열흘씩 밤을 새워도 견뎌내는 건 동료들인 것처럼 그렇죠. 지금 사회가 막 힘들 때 정말 그 중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좀 교류할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조차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깊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하나의 강의를 들은 느낌이에요. 대학교 강의, 대학원 강의.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방송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대로 좀 더 깊이 있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 그리고 오늘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저도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함께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